그냥 다 했어 혹시? 1점도 더 했지? 괜찮아. 여기도 영어만 쳤었네. 교과서는 근데 조금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압축될수록 좋고 교과서는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시험을 낼 때 그 교과서는 아무래도 이제 내용 일치나 이런 거를 좀 위주로 많이 내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일수록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내용이. 예시를 이런 거를 막 건너뛰지 말고. 여기까지 하구나. 본인 페이스에 맞춰서 하는 거는 좋은데 그래도 다음 시간 정도까지는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건 어떤가? 구문 분석도 다 하면서. 네. 내용은 아주 좋아요. 내용은 되게 잘 썼는데,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쫙 이렇게 하면 이제 좀 더 보기가 좋은데, 얘는 그냥 이제 나머지들은 다 이렇게 단순 나열식으로 쭉쭉쭉 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 도식화라는 개념 자체가 마치 표로 만든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표를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로사 박스는 어쩌고저쩌고. 마틴 루터 킹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좀 이렇게 딱 뭔가를 딱딱 구별해갖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눈에 잘 들어오지 않을까. 결국에 이 도식화를 하는 목적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거를 하고 나면 여러분이 그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져요, 진짜로. 왜냐면 내가 진도 나갈 때랑 니네가 원문 보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거든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너네가 이제 그 나중에 뭐 직전 대비 시즌이나 이러한 시즌이 왔을 때 뭔가 되게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입장에서도. 그럼 마무리 공부를 할 때 이것만 보더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차원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정리하는 거에는 뭐 공식 같은 게 없다고 한 겁니다. 왜냐면은 각자가 보기 편하고 각자가 정리하는 방식은 다양하니까요. 수환이도 다 했어? 그 뒤에 거 빼고. 뒤에 거? 이거 말한 거지? 체크. 여기는 안 됐네? 그러니까 요 내용을 포함해서 쓴 거예요? 그건 아닌 거 같은데. 그래요? 그게 그러니까 케이스 1의 내용을 여기다 다 넣은 거죠? 요거는 케이스 2의 내용을 여기다 넣은 거죠? 모의고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은데 교과서는 보통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당연히 좋겠죠. 유희연은 되게 잘 썼어요. 유희연은 그런데 어차피 교과서를 전체 통으로 내진 않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사실 교과서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케이스 1, 2가 이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케이스 1에서도 이제 분량이 한 절반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케이스 2도 분량이 많으니까 반 정도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본문별로 지금 쪼개져 있으니까 사실은 본문별로 좀 정리를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는, 그러니까 모의고사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모의고사는. 근데 교과서는 좀 더 세분화해서 하는 게 여러분의 학습에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그게 제 생각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서연이 아주 잘했어요. 내가 한 것보다 나은 것 같다. 자, 그러면요.
올림푸스 요 지문을 이제 진도를 나갈 건데 구성을 좀 말씀드려야겠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도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추가 진도는 지금 더 없는 상태인 거죠. 지금까지 얘기 나온 거.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나오면 저한테 말씀을 바로 좀 해주시고요. 일단 구성을 좀 보면은요. 처음에는 원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 역시 여러분 도식화를 위해서 이제 제가 또 이렇게 원문을 따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이제 나중에 뭐 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또 원문만 보고 학습을 또 원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원문만 있는 버전을 뭐 별도로 필요하면은 그건 제가 따로 나중에 뽑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영어만 나와 있는 버전이 이제 항상 시작으로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면은 일단 구문 분석과 구조 독해 기본적인 거,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 주요 어휘, 그리고 주요 어법 및 구문, 그리고 이 문장에 대한 분석,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이제 좀 구성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나와 있지는 않고요.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렇게 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이 세 번째 분석이라고 쓰는 부분은요. 지문 이 문장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면 제가 과감하게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면은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패러프레이징 하는 거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거는 수업하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사실 패러프레이징을 작성해둔 목적은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 잣서를 가지고, 잣서라는 말 자체가 뭐야? 내가 혼자 이걸 보고 공부할 때 이해가 돼야 잣서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보고도 이해가 되라고 제가 좀 최대한 상세하게 작성을 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맨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요. 이 부분이죠. 여기 이제 글 구조를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했는데 사실 처음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냥 일반적인 글 구조, 뭐 도입, 주제, 예시, 결론 이 패턴을 쓸까 이제 고민을 했는데 그 패턴은 과감하게 뺐습니다. 대신에 제가 추가적으로 넣은 건 뭐냐면요. 글의 소재, 그리고 여기에서 뭔가 시험으로 좀 결정적으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췄고요. 그리고 주제 및 제목 및 요약 이쪽에 좀 더 제가 힘을 실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작년 시험에서 어땠냐면 주제나 제목이나 요약으로 이제 특히 이제 제목 이런 게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했었죠. 서술형으로. 그래서 올해는 또 어느 쪽에서 어떻게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까 주제로 나올지 제목으로 나올지 요약으로 나올지가 사실 좀 모호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제 학교에서 어떻게 시험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냥 다 하자 해갖고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재 있고요. 제목, 주제, 요약, 영어 버전까지 다 써놨습니다. 다 해놨고, 그리고 변형으로 예상될 만한 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요. 사실 변형 예상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큰 의미는 없어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가 여기에 있는 내용들과 어법이나 어휘적인 특성만 알면은요, 변형 예상은 별로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시험 내는 건 내는 사람 마음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래도 그나마 좀 낼만한 애들이 뭐가 있을까를 제가 이제 좀 최대한 이렇게 추려서 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가 이제 한 세트 구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한 지문에 벌써 5페이지를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분량이 좀 두꺼워졌어요. 자,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여러분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때는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문으로 학습을 하고 일부러 원문을 넣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도식화를 하는 것 제외하고는요, 웬만하면은 원문에 아무런 표시를 안 하고 학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표시를 정하고 싶으면요, 밑줄이나 슬래시 정도만. 됐어? 밑줄이나 슬래시, 뭐 주어 동사 이런 표시도 하지 마세요. 구문 분석 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어차피 구문 분석 여기 제가 다 해놨잖아요. 다 해놨으니까 하지 마시고, 여기에는 그냥 이 어차피 너네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은 요 버전으로 나올 거야. 요 상태로 나올 거야. 영어만 써 있는 버전으로 나올 거니까 여러분한테는 영어만 써 있는 버전이 조금 익숙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되도록이면은 아무런 표시를 하지 마시고, 너네가 잣서를 보고 먼저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원문만 보고도 내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가, 이 글의 주제를 내가 혼자서 바로 떠올릴 수 있는가, 이런 거를 좀 점검해보는 용도로서 학습을 해보면은 아주 여러분께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 되고 나면은 이제 워크북으로 2번, 3번, 4번 또 이제 계속해서 이 내용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워크북까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충분히 여러분이 내용에 대해서 많이 접했을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뭐라는 거야? 변형 문제를 풀어봐야겠죠. 그렇죠? 그럼 변형 문제를 풀어봤을 때 분명 100% 여러분이 틀리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또는 헷갈렸던 문제에 대해서
자습서를 또 보고 여기는 이렇게 돼 있네, 여기는 저렇게 돼 있네. 이걸 이제 점검을 하고 자습서를 봤는데도 만약 이해가 안 된다. 그럼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학습을 했을 때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겁니다. 이거는 전반적인 학습법을 제가 지금 여러분께 안내를 해드린 거고요. 이거는 저랑 학습할 때 이렇게 하자라는 게 아니라 영어를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를. 알겠죠? 학습법을 전체적인 팁으로 말씀드렸으니까 반드시 이 원문을 1단계로서 여러분이 활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1단계는 자습서로 공부, 2단계 원문으로 공부, 3단계 워크북, 4단계 변형 문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형 문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반복이죠. 다시 자습서. 됐어요? 자습서 보고 그 다음에 뭐 질문할 거 하고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됐어? 자 그러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학교 그 프린트로 준 거랑은 제가 순서를 달리했고요. 왜냐면 이제 순서가 뒤죽박죽으로 돼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1강 수능 애널리시스부터 해갖고 그냥 이제 그 올림포스 2 교재에 그 교재 순서대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게 수능 애널리시스 1강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부터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요 이 자습서 작업을 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뭐냐면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요 10개 지문을 보면서 아이들에 대한 소재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아이들에 대한 소재. 됐어?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어떻고 자녀들이 어떻고 이런 소재가 되게 중복되는 게 많았습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요 spontaneous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spontaneous, 임의적인, 임시적인 뭐 이런 거잖아요. 즉흥적인 이런 뜻이죠. 이 spontaneous라는 단어가 되게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요. 또 이제 나의 합리적인 이 안목고 스타일의 또 작년에 그 안목이 또 떠오르는 거예요. 소재가 비슷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 안목에서 나왔던 시험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예전에 제가 저형고 학생들 가르칠 때 이제 봤던 패턴인데요. 어떤 거냐면 저형에서 시험을 어떻게 내냐면 지문 하나를 주고요. A를 주고요. B 지문을 줍니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요. 문제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A와 B의 공통 주제를 찾아라라는 거예요. 둘의 겹치는 주제. 됐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요. 두 번째 문제는 진짜 처음 보는 문제였는데요. A와 B 지문을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이게 문제였어요. 올바르게 분석한 것은. 분석이란 단어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올바르게 분석한 게 뭐냐? 1, 2, 3, 4, 5 쭉 나와 있어. 근데 1, 2, 3, 4가 다 영어야. 한글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야. 1, 2, 3, 4, 5가 영어로 나왔어. 그럼 뭐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A에서는 여기에서 이 필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요지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연에서 냈던 이제 시험 스타일이거든요. 안국에서는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출제하진 않았었어요. 작년 기준으로는. 근데 약간 제가 좀 싸하다라는 느낌이 든 게 뭐냐면 비슷한 소재가 일단 겹치는 게 꽤 있고요. 소재만 놓고 봤을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니네 학교에서 이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마지막 서술형 문제 있잖아요. 이거 보고 여기 빈칸 채우기 이거 있잖아. 근데 소재가 겹치는 게 있으니까 소재가 겹친다는 거는 어휘가 또 겹칠 가능성이 있거든요. 게다가 아까 내가 spontaneous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했죠. 10개 질문을 하면서. 그러면은 분명히 이런 문제로 내기가 좀 좋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모르죠. 근데 이거는 뭐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는 이 내용 학습을 할 때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인 학교 내신 대비 하듯이 한 지문에 대해서 주제나 제목을 파악한다? 당연히 중요해요. 전체 내용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비슷한 소재의 내용이 나오면요. 그 두 개를 비교 분석해서 읽어보는 게 여러분한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한테서. 알겠죠?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이제 Sense of children must grow up. 자, 모든 아이들이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surrounded by others. 어른들의 둘러싸인 채로요.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they are predisposed to consider. be predisposed to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 이게 뭐냐면요. 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표현 있잖아. 뭐 tend to 동사원형 아니면은 be 뭐 inclined to 동사원형 뭐 이런 표현 있잖아. 이런 거랑 같은 뜻이에요. 뭐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즉 자녀들은요 consider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themselves 자기 자신을 small, weak, and incapable of living alone 자기 자신을 작고 약하고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는 경향이 있답니다. 자 거기에 써져 있다시피 첫 문장이 주제거든요. 첫 문장이 주제인데 다시 한번 보자면 모든 자녀들 어린 아이들은요 어른에게 둘러싸여서 그러니까 어른의 이 경계선 안에서 성장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자기를 굉장히 작고 약하고 뭔가 나 혼자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로 인식한다는 거야. 그렇죠? 우리 아들내미도 그럴 테고요. 자 다음 내용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법이나 이런 내용은요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내용 파악부터 좀 빠르게 갈게요. They do not trust themselves to do those simple tasks. 자 여기는 잠깐만 보자면 trust themselves to do trust 목적어 투부정사 오형식 구조거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오형식의 기본은 뭐야? 목적어와 목적격보어는 주어 동사처럼 해석한다. 이게 기본이잖아. 그러니까 그들은 즉 자녀들은요 믿지 못한데 자기 자신이 심지어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한다는 거야. 됐어? 자기 자신이 뭘 하는 걸 믿지 못해? 그러한 간단한 업무들조차도 됐어요? 간단한 일조차도 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한답니다. 그럼 그 간단한 일이 뭐냐면요 of which가 전치사에 관계대명사로 나왔습니다. Adults believe 자 어른들이 믿기에는 그들이 are capable 할 수 있대요. with 뭐뭐 없이 mistakes and clumsiness 실수라던가 아니면은 뭔가 그런 서투름이라던가 이런 것 없이 됐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젓가락질이라고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젓가락질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단순한 일이야. 그러면은 어른이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젓가락질 정도야 얘가 실수 없이 뭐 그리고 서투른 것 없이 잘하지 않을까? 간단한 건데 뭐. 근데 그 간단한 일조차도 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는 거야. 나 못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됐어요? 저희 아이도 좀 약간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내미도. 우리가 이제 이거는 좀 교육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약간 어떤 스타일이냐면 교육을 할 때 약간 좀 방임주의예요. 저는요. 방임주의. 그래서 그냥 뭐 알아서 해라. 네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그거 혼자 해라.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아이는 이제 어려서부터 좀 이제 의존하는 성향이 좀 많았어요. 뭐 모든 아이들이 당연히 그렇겠지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혼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9살이잖아. 9살이면 혼자 밥 먹고 할 수 있잖아. 왜 못해요? 할 수 있잖아. 학교에서도 혼자 밥 잘 먹어요. 근데 집에서는 먹여주길 원하는 거야. 항상 집에 보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혼자 할 수 있는데 뭔가 이제 주변에 어른들이 있고 엄마 아빠가 있고 이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의존하고 싶은 그런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니 나 못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왠지 내 아들내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거랑은 약간 경우가 다르지만 어쨌든 이 글에서 하고자 하는 말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거야. 애들은 나 자신은 너무 작고 뭔가 초라한 그런 존재야.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했잖아. 첫 문장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야? 누가 보더라도 간단하다고 생각하는 일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됐죠? 자, 이어서 갑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간 우리가 확실한 소재 하나는 알 수 있죠. 바로 뭡니까? 아이들이죠. 일단. 그렇죠?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고요. 아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취급하느냐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봐볼게요. 자, most of our errors in child rearing begin at this point. 자, 자녀 양육에 있어서 우리의 실수 중 대부분은요, begin at this point. 이 지점에서 시작하게 된다.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어서 볼게요. 그럼 지금 여기부터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바로 이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하는 실수들이 이제 나오겠죠. 그렇죠? 어떤 실수가 나오는지 볼까요? When we demand more than children can do. 자, 우리가 더 많은 걸 요구한다면요. 뭐보다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보다. 애들이 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을 요구하면 the idea of their own helplessness. 그들 자신이 무기력하다는 그 생각이 is thrown 던져진답니다. into their faces. 그들의 얼굴로 던져진대요. 됐어요? 그러니까 얼굴에 드러나게 된다는 거겠죠. 그렇죠?
분명 아까 전에 위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간단한 일조차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불신을 가지고 있는 거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애들은 다 그렇다고. 애들은 그런 상황인데, 근데 문제는 뭐야? 부모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야. 부모는 그걸 몰라.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야, 더 할 수 있지? 더 할 수 있지? 1등급 받을 수 있지? 적어도 1등급 받을 수 있지? 분명 나의 능력이 한계치는 있는데 계속 이제 뭔가를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되게 무기력하다라는 생각이 이제 이 자녀들에게 엄습하게 된다는 거예요. 됐어요? 왜냐면은 아니 생각을 해봐. 어떻겠냐? 아니 나는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한 거고 내가 해봐도 안 된다.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영역이다. 뭐 이게 본인이 느끼는 뭔가가 있을 텐데, 근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잖아. 대부분 내가 학부모님들이랑 상담하면은 학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이 얘기를 내가 제일 많이 들었어요. 여태 강사 생활하면서. 그래서 제가 한 번은요, 우리 학원은 아니고 예전에 다녔던 학원이었는데 어떤 한 학부모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 아 어머님 정말 죄송한데 머리가 좋은 건 아니에요 라고 했어요. 제가 너무 답답해갖고. 절대 머리가 좋은 친구가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폄하하려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기만 하면은 그럼 무조건 잘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알고 계시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얘는 방법부터가 잘못된 친구였어. 아무튼 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이랑 좀 싸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별거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패러프레이징한 걸 잠깐 중간에 읽어볼까요? 자, 어른들은 어떻다? 아이들의 과업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는 된다. 이렇게 믿는 거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과업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거죠. 하지만 애들은 어때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과업 수행을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요. 왜? 본인을 작고 막 그런 초라한 존재를 여긴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량 이상의 그 과업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기력하다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을 지배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됐어요? 정리한 겁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또 다른 사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점이 전환되는 거예요. Some adults 해갖고 일부 어른들은 이렇게 말을 했죠. 시점 전환되는 부분을 끊어서 표시해놔야 됩니다. 순서나 삽입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에요. 자, 일부 어른들은 심지어 consciously make, 의식적으로 만듭니다. 뭐를? 아이들이 느끼게 만든대. 뭘 느끼게 만들어? Their smallness and helplessness를요. 그들의 약함, 그러니까 작은 거, 초라함이겠죠. 그리고 무기력함을 일부러 느끼게 만든대요. 와, 진짜 못된 거죠. 이거는 진짜 나쁜 어른이죠. 나쁜 어른. 그러니까 그 전의 내용은 뭐였냐면요, 애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였어. 아, 난 안 돼. 나는 해봤자 안 돼. 애들이 느끼는 거였는데, 일부 어른들이 어떻게 한다? 아까 전에 어른들이 자녀 양육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하는 것들이 이제 등장한다라고 이제 나왔잖아요. 첫 번째로 나온 게 뭐야? 애가 할 수 있는 역량 이상의 것을 시켜버린다는 거야. 첫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무기력함이 지배하게 된다. 문제점 나왔죠. 두 번째가 뭡니까? 이게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애들이 야 너는 어차피 해봤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거야. 됐어? 부모님이 애한테 가고 너 이거 해봤자 안 되잖아 하지마 이렇게 해버리는 거죠. 됐어요? 이렇게 한다는 거야. 자, 또 다른 사례가 나왔습니다. 아더스가 나와있죠. 여기도 시점 전환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treat, 취급한데 애들요 as animated dolls로요 살아있는 인형으로 취급한답니다. to be played with, 가지고. 됐어?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같은 취급? 강아지도 아니죠.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한다는 거겠죠. 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전에 그 뉴스에서 봤던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대요. 되게 극단적인 사례인데, 그 이제 부모들이 이제 아이를 기를 때 약간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저도 공감했던 내용인데, 애가 한 4살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아, 좀 천천히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 여러분 부모님께서도 그 생각을 가지셨을 거예요. 한번 여쭤보세요. 한 4살, 3살 이쯤 되면은 아, 얘가 좀 덜 빨리 컸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때가 너무 예쁘거든. 특히 3살 한 이럴 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어떤 걸 봤었냐면요. 애가 이제 커가니까 이제 점점점 이제 약간 이 부모 입장에서는 이게 작고 귀엽고 이렇게만 보였는데 애가 너무 크니까 그게 징그럽다고 느꼈나 봐. 그래서 애를 유기한 사건도 있었어요. 실제로. 네.
그러니까 애를 버린 거예요. 6살인가. 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뭐예요? 부모로서 어떤 이제 뭐 부성애나 모성애를 가지고 애를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람으로서 본 게 아니잖아. 그냥 아 귀여운 인형이네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그냥 인간 쓰레기 뭐 그런 이제 어른이 되는 거죠. 자, 또 이제 어떠냐? others again. 자, 또 다른 사람들은요, treat 대한답니다. 아이들을요, as valuable property. 뭐로 대한다? 가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한대요. 어떤 소유물이냐? That must be carefully watched. 그러니까 주의해서 지켜봐줘야 할 가치 있는 소유물로 한답니다. 이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러분 헬리콥터맘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헬리콥터맘? 저기 뭐야? 그 자식들이 하는 거 사사건건 이렇게 다 이렇게 간섭하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공부 뭐 어떻게 해라. 뭐 그다음에 뭐 핸드폰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봐라. 그러니까 그 뭐 이 자녀의 모든 사생활,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는 뭐 지금 이제 당분간은 만나지 마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거를 이제 졸졸졸졸 얘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한다고 해서 이제 헬리콥터 부모라는 이제 명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무조건 제일 중요해. 제일 중요하니까 얘는 내 소유물이야. 내가 어렸을 때 대학을 못 갔었으니까 얘가 대학을 가야 돼. 약간 그런 거. 됐어? 그런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케이스는요. 그러니까 가치 있는 소유물로 여겨버린다는 거죠. 사람으로 여기는 게 아니에요. 자, 또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요, 만든답니다. 아이들을요, feel, 느끼게 만든대. 이번엔 또 어떻게 느끼게 만든대? There's so much useless human fright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쓸모없는 인간 화물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버린대요. 인간 화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 화물이라는 표현은 뭡니까? 약간 애물단지? 이런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인간 말종? 약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너는 해봤자 안 돼. 약간 이런 거. 이렇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죄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굉장히 극단적이고 안 좋은 사례들만 지금 쭉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래서 다음 내용 보자면 A combination of these attitudes. 이러한 태도의 결합은요, on the part of parents and other adults. 부모와 다른 어른들 입장에서의 이러한 태도의 결합은 often leads children. 아이들을 종종 이끈답니다. 어떻게? 네모 괄호로 이끄는 건데요. To believe, 믿게 이끕니다. They have control over only two things. 그들이, 즉 자녀들이 오로지 뭘 가지고 있다? 두 가지의 것에 대한 통제권만 가지고 있다고 믿게 만든대요. 그 두 가지 통제권이 뭐냐? The pleasure and displeasure of their elders. 그들의 어른들에 대한 기쁨과 불쾌함이라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든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서 지금 내용을 보자면, 잠깐만. 아까 위에서 보자. 여기서 지금 주어 부분을 보면은요, 여기부터 시작인 건데, 여기서 위라고 나왔잖아요, 주어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는요, 부모라고 생각하면 돼요. 부모, parents.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보면 some others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모라기보다는 이제 어른들 이라고 보면 돼요. 그냥 어른들, 또 어른들, others, 그리고 또 여기서 또 others, 어른들, 그리고 others 또 어른들이에요. 됐어? 그러니까 계속 어른들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다가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부모와 다른 어른들 편에서의 이러한 태도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나열한 거 전부 다. 됐어요? 이런 것들. 이런 이제 태도의 결합이 어떻게 한다? 애들을 어떻게 만드는 거야? 오로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내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믿게 만드는 거야. 즉, 이거죠. 여기서 어른에 대한 기쁨과 불쾌함이라는 통제권이 뭘 말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 그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뻐해. 또는 아이가 어떤 행동을 했어. 이 행동으로 인해서 부모님이 기분 나빠해. 그러면은 이 아이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는 거야? 아, 내가 하는 행동은 결국에는 귀결되는 게 뭐야? 엄마 아빠의 기쁨 또는 불쾌함이구나. 이거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통제권이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좋아할 거야.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엄마 아빠가 싫어할 거야. 그러니까 내 행동에 대해서 내 통제권이 그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얼마나 불행한 삶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내가 기쁘다.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가 없어. 부모님이 기쁘다, 부모님이 불쾌하다. 이거밖에 없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된 양육 방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글이 마무리가 됐는데요. 우리 후반부의 글의 구조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소재는 무엇이냐면 어른들의 잘못된 양육 태도의 사례를 소개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네 가지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 의식적으로 자녀들이 빈약함과 무기력을 느끼게 한다. 두 번째, 자녀들을 가지고 노는 살아있는 인형으로 취급한다. 세 번째, 자녀들을 주위에서 지켜가야 하는 가치 있는 소유물로 취급한다. 마지막 네 번째, 자녀들이 매우 쓸모없는 인간 화물로 느끼게 만든다. 이렇게 네 가지의 사례가 어른들의 잘못된 양육 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제목, 자녀 양육 태도와 아이들의 무력함 이렇게 써봤고요. 주제, 아이들에 대한 어른들의 태도는 그들을, 즉 아이들을 무력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그래서 요약문도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사례들을 나열한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초반부에 이제 얘기를 하고 사례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주제가 처음에 나오고요. 그러면 이런 류의 글은 보통 이제 첫 문장의 주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첫 문장의 빈칸을 뚫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거든요. 만약 만만한 문제로 낼 거라면은 이런 나열한 거를 한글로 써봐라. 뭐 이런 서술형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거 사실 너무 쉽죠. 문제가. 그래서 변형 예상으로 한 게 이제 뭐가 있냐면요. 밑줄을 추론으로 한번 내봤어요. 밑줄을 추론. 그러니까 children을 비유한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animated dolls, valuable property, useless human fright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비유 표현을 찾아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밑줄 5개 쳐놓고 다른 거 골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지칭 추론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세 군데의 밑줄을 쳐놓는 거야. 시험에 지금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animated dolls의 밑줄 쳐도 있고 valuable property의 밑줄 쳐도 있고 useless human fright의 밑줄 쳐도 있고 또는 they의 밑줄 쳐도 있고 them의 밑줄 쳐도 있는 거지. 됐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다른 거 골라.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푸는 지칭 추론은 그냥 he, his, him 이런 거에만 밑줄 쳐져 있는데 그게 아니라 비유 표현에다가도 이렇게 밑줄을 쳐서 문제를 출제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실제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다른 학교에서요. 그래서 제가 얘는 좀 별도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은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부모들도 나오고 아이들도 나오고 아이들을 비유한 표현들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비유 표현과 그리고 대명사 표현이 뭘 가리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됐죠? 자, 이 정도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진은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올림포스트의 1강 3번 가겠습니다. 요 지문이 뭐라고 해야 될까? 전체는 쉽거든요. 전체 내용. 대입 파악은 쉬운데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그래서 제가 패러프레이징을 굉장히 많이 한 지문이 바로 요 지문이었습니다. 내가 이 지문 작업할 때 한 2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이 지문이 한 문장 한 문장 놓고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려서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네,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응? 왜요? 뭐야 싫어 이따 할 거야. 아니 제일이 싫어 이따 할 거야. 질문 아 질문? 이 뭐요? 이게 답이라고 돼 있었는데 엥? 아닌데? 뜨드가 맞는데? 동사 자리잖아. 이렇게 맞아. 그리고 영어 수행이 지문을 쌤 바꿔요. 아니 지문이 저희 너네 생각과 뭐 하는데? 발표 발표? 단어도 해요. 단어? 팀장하고 단어 시험은 그때 그거 244가 그걸 발표는 3월 19일이요? 4월 19일 날? 발표는 이거 올림포스 한 지문을 모든별로 해가지고 네 모든별로. 근데 오늘 했어요. 저희는 아직 모든 별로 뭘 발표하는 거야? 모든별로 팀을 짜가지고 지문을 분석하고. 아 여기 수업한 것처럼요? 네. PT 만들어요. PPT요? 네. 근데 이거 지문. 이거 PPT 버전으로 해줄까?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이걸 난 단언할 수 있어요. 내가 분석한 것보다 더 자세한 분석은 없어요. 의심하실 것 같아요 쌤. 아 뭐야 이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여기서 뺄 거 살짝 빼. 아니 근데 찬이는 이미 했다. 그냥 네. 했어요. 아직 안 했어? 저 첫 번째 조여가지고 했어요. 야 아니 저기 뭐야 소재, 주제, 요약 다 써놨는데 저기 뭐야 구조독해 다 해놨고 이 이상의 분석이 어딨어? 패러프레이징 다 해놨고 이 이상의 분석이 어딨어요? 그거 그냥 갖다가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 거 없어요. 저는 6번 질문이었어요. 우리 지금 근데 저희 18번까지 지금 나왔네요. 뭐 한다고요? 18번까지 지금 나왔는데 18번? 그래요? 그러면 8개가 더 나오는 거예요? 지금 10번까지 받았네. 네. 근데 8개는 아직 안 받은 거죠. 추가 8개는. 그럼 시험 범위가 그게 다예요? 교과서 한 거에 18개? 모르겠어요. 그건 너무 적은데? 주역표랑 너무 차이 나는데 그러면? 기억도 안 나요. 주역 교과서 2개에 외부 지문 26개. 와. 근데 이번에 너무 어려워서 국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건 뭔데요? 이것도 저거예요? 이건 올림푸스 아닌 거 같아. 내가 본 지문이 아닌데 이거는? 네. 이건 근데 내용을 좀 뭐야 근데 왜 이렇게 많아? 아니 이거 똑같은 거. 아. 근데 막 안에 오늘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것도 올림푸스에 있는 내용이어서? 다 올림푸스 아니에요? 그래요? 근데 내가 올림푸스 2를 제가 3년 전에 해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저 지금 이거는 근데 다 올림푸스. 스특이면 기억이 날 텐데 올림푸스는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이거 뭐? 아 근데 이거 분석서는 찾으면 있어요. 있어 분석서에 있어요. 이따가 일단 수업 끝나고 그 뭐야 내가 그 올림푸스 몇 번인지 한번 찾아서 봐줄게요. 아 그럼 찬이 진작 얘기하지 지난주에. 그럼 내가 분석서라도 아, 보고. 어차피 저는 PPT 만드는 역할이 아니어서 아. 이거 아. 모두 평가기. 발표랑 막 이렇게 다 이렇게 각 짜서. 네. 아. 모두 활동이긴 한데 개인 뭐 평가여가지고. 뭐야 그럼 사장님 담당이 뭐야? 구조화. 아. 교양이 좋아. 너도 왜 학교에서도 그러고 있냐? 혜영이는 뭐야? 발표요. 발표? 너가? 발표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수업하듯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발표는? 왜 할까요? 아직 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분석한 걸 발표하는 거니까 내가 수업하는 것처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되게 애매해요. 시간이 영어 지문을 다 읽기에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안 읽으면 또 너무 짧다고 선생님이 뭐라 그러시고. 아 또 그런 것도 내가 전문인데. 일단 알았어. 김유리 코로나. 김유리. 지금 저 모여가지고 오열하던데. 진짜? 걔 그냥 복숭아도 같이 마실 때. 근데 그 봐봐 김민준 언니도 코로나야. 그럼 김지우도 걸리고 김민준도 걸리고 노영도 걸리고 너도 걸리겠다. 이은혜 걸리면 나도 걸리겠지. 다 걸리네. 얘 시험 기간이야. 차라리 걸릴 거면 지금 걸리는 게 낫다니까. 어디야 갑자기 막 시험 보는 코로나 이런 많이. 이제 기말에 모든 걸 걸어야지. 오바. 아 똑같아. 아니 우리 정법쌤 진짜 괜찮아. 왜? 중고생 누구랑 했지? 남자 오늘 약간 늙으신 1980년대 대학 갔는데 막 그런 얘기가 있는데 생기부 잘 쓰고 싶으면 뇌물가지고라고 막 시계 보면서 나가야 되는데 나 지금 나가야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가 자 하나만 더 할게요 이러면서 자기 TMI를 막 얘기하고 아 개싫었어. 근데 그 TMI가 몇 번 들었던 얘기거든? 지치지도 않고 야 근데 너 내년 사무할 거지? 너 내년에 사무할 거지? 아무도 안 근데 사무 남자쌤 되게 좋아 보이는데. 누구인데?
다 나간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냥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학생에서 심판을 건데 그래서 너는 나가게 됐어. 그거 언제냐? 내일? 내일 내일이라고? 아니나? 아 내일 추천하다 추천. 우리가 여자애들 체육차 너 누구 있는데? 키 큰 애들이 엄청 많아. 남자애들은 잘 모르. 우리 쌤이 우리만이 제일 배우지 못하는 그거는 일단 찾아봐 줄게요. 그 지문이 다 정해져 있나 보네요. 네. 뭐야 그러면 태영이 지문 저 여기 없어요. 여기 없어? 네. 그러면은 너도 알려줘. 그 분석서는 있거든. 분석서. 그 분석서가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그 예전에 좀 됐는데 그 한창 나랑 원장님이랑 그 이제 이 각종 그런 이제 뭐지 그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런 영어 자료를 유료로 이렇게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원장님이랑 저랑 예전에 2018년 19년 때 서연이 아기 때 중딩 때 처음 왔을 거의 초반에 그때 이제 우리가 한창 뭐 했었냐면 그 플랫폼 사이트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막 변형 문제 제작하고 뭐 이런 이제 자습서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걸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짜로 썼어요. 그 자료들을 그때 이제 만들었던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이거 작업할 때 예전에 만들어놨던 그 자료를 이제 같이 참고하면서 내가 이 자습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풀 버전 자습서 로이티 버전 자습서 아니어도 충분히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것만 있어도 아마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뭐 분석하고 왜냐면은 어법이나 어휘나 뭐 이런 웬만한 포인트는 거의 다 나와 있어갖고 네, 아마 괜찮을 거예요. 자 일단은 넘어갑시다. 1강 3번 볼게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지문 그 한 줄 한 줄에서 내용 파악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지문이거든요. 그래서 좀 한 줄 한 줄 잘 따라오는 게 중요합니다. 패러프레이징 제가 해놨으니까 그것도 읽으면서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처음 도입부인데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evaluation of results, 결과에 대한 평가는 can be less subjective, 덜 주관적일 수 있답니다. 덜 주관적이라는 건 더 객관적이라는 소리겠죠. 그렇죠? Then, 뭐보다 other kinds of performance measurement, 다른 종류의 성과 평가보다 덜 주관적일 수 있대요. 결과만 가지고 평가하는 거. 됐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90점, 100점, 80점 뭐 이렇게 받았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알고 보니 그러니까 실제로 과정은 80점을 받은 뭐 예를 들어 서연이가 제일 노력을 많이 했어. 근데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어쨌든 찬이가 100점 받았다. 네가 제일 잘한다. 결과만 갖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럼 결과만 갖고 평가를 하면 뭐다? 일단은 덜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죠? 정량화돼 있으니까. 간단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이어서 보자면 이러한 점은 makes 만듭니다. measuring 뭐야 이거 왜 목적격보로 돼 있어? 쏘리. 내가 피곤했나 봐. 새벽에 하나 목적어예요. 목적어. 그래서 자 이러한 점은 만듭니다. measuring results 결과를 평가하는 것을 highly acceptable 매우 받아들일 만한 것이 되도록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일 만하다라는 건 뭔 말이냐면요. 납득할 수 있다는 소리야. 납득할 수 있다. To employees and managers alike. alike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부사거든요. 여기서 쓰인 게. 그래서 직원이 됐든 관리자가 됐든 둘 다에게 마찬가지로 매우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하게 만든답니다. 납득을 할 수 있다 이거죠. 납득을 할 수 있다. 자, 이어서 result oriented performance. 자, 결과를 향하는 거거든요. orient가 향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과 지향적인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결과 지향적인 성과 평가는요. is also relatively easy. 또한 비교적 쉽습니다. To link to the organization's goals. 조직의 목표들과 연결되기에도 상대적으로 쉽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조직의 목표는 뭘까요? 매출 아니야 매출? 얼마나 매출을 많이 했는가? 그러면 뭐만 보면 돼요? 결과만 보면 돼요. 올해 매출 100억을 달성하자. 그러면은 100억 나왔어? 그럼 잘한 거야.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거야. 또는 100억 안 나왔어? 그럼 못한 거야. 되게 쉽잖아요.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와 연결짓기 어떻습니까? 굉장히 쉬운 편에 속하는 거죠. 결과 지향적인 건. 간단하죠? 이어서 갑니다. However 나오네요. 그러면 당연히 중요한 문장이겠죠? 주제입니다. 주제. 그러나 measuring results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요 has problems. 여기서 안 좋은 점 나오죠? 문제가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얘기였어요? 결과를 평가하는 게 좀 좋다 쪽에 가까웠죠? 덜 주관적이고 뭐 이제 조직의 목표와 연결하기에도 쉽고 뭐 이렇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잖아. 그럼 이제부터는 안 좋은 말. 따라서 however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거는요 문제가 있습니다. with validity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된대요. 제가 글을 처음에 읽었을 때 나도 살짝 혼동이 왔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좀 소개해 줄게요. 뭐냐면요 위에서 어떤 표현이 나왔냐면 acceptable이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받아들일 만한. 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결과만으로 평가. 이거잖아요. 이거 지금 소재가 이거잖아.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거. 왜? 말로 해 말로. 아니 뭐 떨어지면 안돼 때리고 싶으면 얘기해. 아니요. 자 결과만으로 평가하는 건데 받아들일만 하다라고 했어요.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이거 장점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요. 타당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타당성.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이죠. 장점. 이거는 문제점이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이게 자칫 잘못 해석하면은 두 개가 같은 뜻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받아들일만 하네? 맞는 것 같네? 합리적이네? 타당하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혼동이 올까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 두 개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됐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일만 하다라는 거는요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야. 납득 가능하다. 이 얘기거든요. 납득 가능하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는요 내가 보기에 이게 합리적이진 않아. 합리적이진 않지만 일단 오케이. 이런 소리야. 그래서 그러니까 받아들일만 하다는 거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80점 받은 애, 90점 받은 애, 100점 받은 애가 있어. 근데 얘가 제일 열심히 하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제일 덜 열심히 했어. 됐어? 그럼 내가 결과만을 가지고 평가를 해. 네가 제일 잘했어. 맨날 수업 시간에 와서 졸고 막 수업 몇 번 째고 막 이랬어. 숙제도 제대로 안 해고 했어. 하지만 점수는 100점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결과만을 갖고 평가를 한다? 그러면은 80점 받은 애는 나한테 이의를 제기를 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아니 선생님 제가 수업 시간에 숙제도 안 빼놓고 난 되게 성실하게 하고 난 되게 열심히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얘한테만 잘해주냐. 이거 타당하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타당성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러면 꼬우면 네가 100점 맞는 거야. 내가 만약 이렇게 말했어. 그러면은 얘도 기분은 나쁘지만 받아들일 수는 있잖아요. 이해되어 뭔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서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랑 타당성이라는 거는 다른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 이해되셨죠? 요걸 이해하고 먼저 넘어가자고. 자, 이어서 이렇게 다시. 그러면 결과를 평가하는 건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합리성, 타당성 이런 거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Because 왜 그러냐면 results 결과는 may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 뭐에 의해서? circumstances 환경에 의해서. 어떤 환경이냐? Beyond each employee's performance 각각의 직원의 성과를 뛰어넘는 환경이랍니다. 그러니까 성과를 뛰어넘는 환경이라는 건요 성과를 넘어서 그러니까 성과랑은 별로 상관없는 됐어? 그런 환경에 의해 이 결과가 영향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됐어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에 정보 처리라고 해서 좀 길게 써놨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 뒷부분부터 글을 읽을 때 이 예시를 써놓은 거를 여러분께서 제대로 이해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시 한번 봅니다. 결과를 평가하는 거는 납득할 수는 있으나 타당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다시 한번 써놨어요. 왜냐하면 결과는 성과랑 상관이 없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놨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정리를 합시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이 본문에서 결과라는 말이 나오면요 최종 결과값이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최종 결과값.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던 걸로 따지면 점수가 되겠죠. 점수. 됐어? 등급, 점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과라는 건 뭐냐면요. 중간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 이걸로 이해하면 되게 쉬워요. 중간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자, 결과는 1등급, 2등급. 그러면 성과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뭐 단어 테스트, 평균, 몇 점, 데일리 테스트, A,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중간중간에 우리 학원에서 보는 시험들. 그래서 중간 과정, 이 최종 결과를 얻기 위해 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과정들이 있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결과물들이 있죠. 그거를 성과라고 생각하면 아주 편해집니다. 됐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게 쉬워져요. 이렇게 이해하면. 왜냐면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이 계속 나오냐면 결과라는 말이랑 성과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은 성과와 결과를 똑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말하는 거. 성과는 중간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를 말하는 거고 결과는 최종 결과를 의미하는 거야. 이 본문에서. 알겠어?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 결과와 성과를 나눴어요, 내가. 자, 그럼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이 학생이 있어. 제가 학생이야. 그러면은 내가 단어 시험도 잘 봐, 해석 테스트도 잘 봐, 어법 테스트도 잘 봤어. 이거 뭡니까? 성과가 좋았던 거예요. 맞죠? 하지만 결과는 어떨까요? 5등급 나왔어. 이해되죠? 성과는 좋았어요. 하지만 결과는 안 좋았다고요. 이해돼? 이해되지? 자, 그러면 여기서 방금 전에 쌤이 말한 1번, 2번, 3번은 뭐야? 성과. 최종 등급은 뭐야? 결과가 되는 거야. 이처럼 결과는 성과와 상관없는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 내가 5등급이 왜 나왔을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내가 진짜 준비 잘해봤거든? 준비 잘해봤는데 시험장 딱 도착했어. 도착했는데 내가 열이 39도였어. 예를 들어서. 그날 컨디션이 최악이었어. 그래서 문제를 잘 못 풀었어. 근데 거기에다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답을 밀렸었어.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이건 뭐예요? 내 성과와 상관없는 요소들 있잖아. 그렇죠? 내가 중간에 단어를 잘 봤든 해석을 잘했든 영작을 잘했든 중간 성과랑 상관없는 것들이잖아. 그렇지? 이런 요소들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맞죠? 그러니까 성과가 곧 결과가 직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애들 있지 않냐? 꼭 학교에 보면은 공부 진짜 안 하는 것 같은데 점수는 잘 나오는 애들 꼭 보면 있어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바로 이런 거죠. 성과와 별개로 결과가 잘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과를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진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결과만을 평가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1, 2, 3에 해당하는 모든 노력, 즉 나의 성과가 되겠죠? 이 성과는 뭐야? 전부 다 무시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당성이 있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해됐습니까? 내용 이해되죠? 자, also 가겠습니다. 또한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final results라고 대놓고 말해주네요. 최종 결과. 자, 만약 조직이 최종 결과만을 평가한다면 그 조직은 may fail to measure, 평가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답니다. 뭐를요? significant aspects of performance, 성과의 중요한 측면. 여기 성과라는 말 나왔죠? 헷갈리지 말라고요. 성과의 중요한 측면, 즉 중간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 됐어? 이거의 중요성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거야. 내가 무조건 100점만 갖고 무조건 1등급 받아야 돼. 이것만 갖고 내가 강조한다면은 중간에 야 해석 테스트 필요 없어. 결석 해도 돼. 이렇게 해버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성과에 대한 중요한 측면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근데 어떤 성과냐? They are not directly related to those results. 그러한 결과들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는. 됐어? 그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없다고 했으니까 어떤 예시로 볼까요? 한번 볼까요? 아래 보시면. 자, 조직이 최종 결과만을 평가한다면 결과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성과의 중요한 측면들이 간과될 수도 있다. 내가 이거 밑줄 쳐놓은 건 뭐냐면요. 본문에 없는 표현들 내가 밑줄 쳐놓은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간과하다 이런 표현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다. 됐어요? 그러니까 간과한다는 건 우리가 overlook이라든가 아니면 neglect 이런 단어 쓰면 되겠죠. 이어서 즉 만약에 우리 부모님께서 점수만을 갖고 나를 평가해요. 결과만을 갖고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점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신 기간 동안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지각하지 않았어. 이런 거.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럼 이런 나의 성실성에 대한 성과, 중간 과정에서의 이룬 결과물이죠. 이거에 대해서 뭐야? 간과하실 수 있다는 거야, 부모님께서. 됐어?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너 이번에 공부 제대로 안 했지? 너 점수가 이거밖에 안 나왔어. 아니 나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 노력했다. 아니야, 노력했으면 네가 결과가 잘 나왔어야지. 결과물이 없고 이러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자, 다음 볼게요. If individuals focus on aspects of performance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러면 만약에 개개인들이 오로지 집중한다면 어디에? 성과의 측면에만. 자, 성과 나왔어요. 성과. 결과 아니에요, 이거. 성과입니다. 성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어떤 성과입니까? That are measured. 평가되는 성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They may neglect. 그들은 무시할 수도 있답니다. Significant skills or behaviors.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을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아니 성과라면은 중간 과정에서의 결과인데 그거에 집중을 하면은 기술이나 행동을 무시할 수 있다? 최종 결과가 아니라? 이게 뭔 말이지? 이게 좀 이해 안 될 수 있거든. 그래서 역시나 정보 처리로 가보겠습니다. 자, 뭐라고 써놨는지 보세요. 성과의 측면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중요한 기술이나 행동들을 무시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 이게 뭔 말이냐면요. 자, 성과라는 건 뭐라 했어요? 중간 과정이야. 중간 과정에서 얻는 결과야. 단어 테스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단어 테스트. 자, 그러면은 내가 단어 테스트에만 집중해. 그럼 성과에만 집중한 거죠. 됐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변형 문제 풀이법. 시험을 실제로 볼 때의 자세, 나의 마음가짐,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중요한 기술, 행동 무시할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성과의 하나의 측면에만 집중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if the organization measures only productivity, 조직이 만약에 생산성만을 평가한다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생산성도 뭐예요? 성과야, 성과. 성과의 하나의 측면이야. 됐어? 최종 결과는 뭘까요? 매출이야, 매출. 근데 매출을 잘 내기 위해서 필요한 성과들이 있겠죠. 어떤 성과들이 필요할까? 생산성도 필요하고요. 조직 내에서의 뭐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중요하겠고요. 조직 체계도 중요하겠고요. 시스템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많겠죠. 그렇죠? 그 여러 가지의 성과를 내야 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프로덕티비티. 됐어? 성과의 한 예시야, 한 예시. 그럼 하나의 성과야. 하나의 성과만 평가한다면. 됐죠? 하나의 어떤 생산성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직원들은 may not be concerned enough. 충분히 고민하지 않을 수도 있대요. 뭐에 대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해서. 그럼 커스터머 서비스는 뭡니까? 또 다른 이뤄내져야만 하는 성과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성과가 되는 거죠. 또 다른 성과. 이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해야지. 생산성도 잘 나와야 되고 고객 서비스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뭐가 나오는 거야?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 됐어? 내가 예를 들어서 자료를 너네한테 진짜 잘 만들어줬어. 내가. 근데 내가 여기에만 집중을 해. 근데 내가 입시를 하나도 몰라. 예를 들어서 입시에는 전혀 집중을 안 했어. 자료에만 집중했어. 내가 수업도 못해. 심지어 내가 입시도 전혀 몰라. 선생님 대학 어떻게 가야 돼요? 걸어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고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가 나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얘는 뭐야, 아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니네 나가는 거야. 다 하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입장에서는 어떤 하나의 성과에만 집중을 하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나는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해돼요? 똑같은 말이야, 똑같은 말. 자, 그래서 finally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focusing strictly on results. 이번에 결과로 나왔다. 결과. 자, 결과에만 엄격하게 집중하는 거랍니다. 이번엔 또 최종 결과에만 집중하는 거죠. 이것은 does not provide guidance. 지침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On how to improve. 개선 방안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답니다. 이거는요, 딱 어떤 느낌이냐면, 그 회사에 높은 분들이 있어요. 무슨 상무, 전무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결제 서류 올리겠습니다. 다시 해봐. 이거야, 이거. 딱 이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는요. 됐어? 그러니까 결과만 초점을 맞추면요,
지침을 제대로 제공해주지 못한 거야. 어떻게 해오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다시 해와. 못했어. 이 말만 하는 거야. 그래서 예시가 나오는데 예시 보겠습니다. If baseball players are in a hitting slump. 자, 만약 야구 선수가 타격 슬럼프에 빠져서 배팅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러면 단순히 그들에게 말해준대. 뭘 말해준대? 대절이라고요. Their batting average가 그들의 타율이 0.19라고요. 1할 9푼이라고. 됐어? 1할 9푼이라고 그냥 말만 해주는 거야. 말만. 그럼 말만 해주면 뭐다? 그들의 타격을 개선시키지 못할 거라고요.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따지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너네가 뭐 이런 거지. 너네가 만약에 단어 슬럼프가 왔어. 단어 점수가 10점밖에 안 나와. 계속 100점 만점에. 그러면 이제 점수가 막 10점 나왔다가 15점 나왔다 이래. 그럼 내가 이제 딱 이제 서연이한테 가서 이러는 거야. 서연아, 단어가 평균 점수가 15점이네? 잘하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얘가 어떻게 고쳐 그거를? 결과만 말했잖아. 지금 내가 결과만 말했잖아. 50점 받아야 된다? 못 받으면 뒤진다? 이렇게만 말했어. 어떻게 봐도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잖아. 결과만 갖고 얘기하니까 지침을 제공하지 못하잖아. 지금 너가 단어 외우는데 뭐가 문제야? 너 단어 어떻게 외워? 하루에 얼마나 공부해?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 뭔가 얘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통해서 지침을 제공해야 되는데. 즉, 성과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해야겠죠. 단어 결과가 최종 결과라면은 단어 결과를 내기 위한 중간 성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 성과에 대해서 내가 파고 들어야 되는데 하나하나 여러 가지의 성과를. 근데 그거에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결과가 나아질 수가 없겠죠. 서연이 입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해보라고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글을요 그냥 결과, 성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니네가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 글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읽어 나가니까 어렵지 않죠? 결과는 최종 결과, 성과는 중간 과정에서의 작은 결과. 그래서 이걸로 이해하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 훨씬 받아들이기 편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러프레이징까지 써놓고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 구조, 결과 중심의 성과 평가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문제점. 물론 장점도 서술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거를요, 여러분 장단점으로 접근하기에는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however부터가 이제 진짜 이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장점으로서 이제 언급한 거는 뭐 요 정도가 됩니다. 조직의 목적과 연결시키기 쉽고요. 덜 주관적이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다라는 거. 장점이라고 말하기는 좀 모호해요. 그냥 이 정도가 있다? 장점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네. 근데 문제점은 굉장히 명확했죠. 각 직원의 성과와 별 상관이 없는 상황들에게 영향을 받는다.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성과의 중요한 측면을 평가를 못한다. 세 번째,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만을 평가하는 게 안 좋다예요. 아주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전체 내용은 쉽죠. 전체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내용에 패러프레이징이나 이런 게 되게 어려운 그런 지문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형 예상으로는 대입학적으로 내면은 오히려 땡큐예요. 전체 내용 파악으로 내면 땡큐. 되게 쉽고요. 만약에 흐름 쪽 문제로 낸다면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히려. 오케이? 그러니까 전체 내용 파악, 대입 파악이나 요약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내면 땡큐예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중간중간에 어떤 흐름이라든가 어휘라든가 뭐 삽입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즉 이 지문의 세부 사항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출제했을 때 이 지문의 난이도가 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지문은 어떻게 공부해라? 세부 사항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은 제가 처음 설명할 때 결과와 성과를 이제 차이점을 두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원문만 보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세부적으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다음 가겠습니다. 2강 1번. 아까 전에 제가 아이들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여기서 또 나왔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거. 정확하게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1강 애널리시스에서는 자녀 양육에 대한 거였어요. 자녀 양육. 얘도 자녀 양육에 대한 거예요. 됐어? 소재가 겹치죠. 물론 내용은 다릅니다. 소재는 겹치지만 1강 애널리시스에서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 어른들이 잘못 접근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요 글은요 소재를 좀 얘기해 볼까요? 소재를 얘기해 보면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형제 자매 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양육이긴 양육인데 약간 좀 다르죠 이거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두 개를 좀 같이 분석하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좀 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문장 볼게요. One of the most frustrating issues for moms of children of any age. 자, 그럼 가장 좌절감을 주는 문제 중 하나랍니다. 어떤 문제냐면요, 엄마에 대한 문제래요. 어떤 엄마냐? 아이들을 가진 엄마래요. 어떤 아이들? 어떤 아이들만. 됐어? 그러니까 어떤 나이든지 간에 아이들을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가장 좌절감을 주는 문제. 이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 Is having kids who cannot get along. 여기서는 일부러 제가 부문 분석을 안 했습니다. 짧아갖고요. 엄밀히 따지면 얘가 이렇게 키즈를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get along 하면은 서로 잘 지내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서로 잘 지내지 못하는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have는 동명사예요. 동명사. 가지고 있는 중이다 아니죠.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서로 사이 안 좋은 형제를 가지고 있는 거. 잘 못 지내는 형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가만히 있자. 그 여러분의 형제 관계가 어떻게 된다? 찬이는 어떻게 돼요? 오빠랑 동생이 있어요. 중간이에요 그러면? 네.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동생이랑 많이 나요. 동생 몇 살인데? 7살. 7살이요? 네. 오, 그럼 몇 살 차이? 11살 차이예요? 네. 오, 나이 차이 많이 나네. 내 아들보다 더 어리네? 7살이면? 오. 태영이는? 태영이 어떻게 있더라? 여동생? 겁나 갈구는 거 아니야? 가갖고 막 너는 애니메이티드 놀이야 막 이러면서 이런 거 아니야? 서영이가 오빠였었지? 오케이 그렇군요. 그냥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좀 이게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오빠랑 사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여동생이랑 사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요? 어때요? 찬이는 어때요? 위아래가 어때요? 좋아요. 둘 다? 네. 그래요? 네. 희한하네.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뭐.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떨어져 있어요. 맞아요. 맞아. 떨어져 있어야만 좋은 거예요. 저는 동생 때문에 사이가 좋은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네. 오빠는 몇 살인데요? 오빠 지금 22살이요. 오빠도 나이가 조금 있긴 있네요. 군대 갔다 올 군대 가야 할 나이인데 그 정도면? 네. 아직 안 갔어요? 가야 해요. 잘 가라고 전해주세요. 재밌다고. 네.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Here's a word of wisdom. 자, 여기에 지혜의 말이 있답니다. Life is about problem solving. 삶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대한 거예요. 자, 뭔 말이냐? 이어서 볼게요. Resolving sibling discord. 형제 자매를 말하는 거죠. sibling. 형제 자매 간의 discord, 불화를 resolving, 해결하는 것은 teaches, 가르칩니다. Important life skills and lessons. 중요한 삶의 기술과 교훈을 가르쳐준대요. 어떤 기술과 교훈이냐? About fairness, respect for others, self-control, and negotiation. 이런 거에 대한 기술과 교훈을 가르쳐준답니다. 즉, 공정함,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 자제력, 협상, 됐어? 이런 능력을, 이런 교훈을 가르쳐준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뭔 말을 하는 거냐면 이제 내가 만약 부모 입장이라면 이제 자녀가 둘이 있어. 근데 둘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아. 그럼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골칫거리란 말이야. 아니 얘들 왜 이렇게 맨날 싸우지? 좀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필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야. 어차피 삶이라는 거는 어차피 문제를 하나하나 다 해결해 나가는 그런 큰 일련의 과정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 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형제 자매 간에 어떤 불화가 있으면은 이거를 네가 잘 한번 해결해봐. 부모로서 잘 해결을 하면은 얘네들한테 뭘 알려줄 수 있냐면은 공정함에 대한 것도 알려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도 알려줄 수 있고 자제력도 알려줄 수 있고 협상도 알려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야. 네가 잘 해결하면은 아마 이 아이들도 잘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조언을 해주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어서 보자면 It is important. 중요하대. 뭐가? 투부정사 이하가요. To understand.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여기 지금 써있는 거 보이죠? 주제라고 써있는 거 보이죠? 자, 뭘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 대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While our children grow up in the same house.
자, 우리 아이들이 같은 집에서 자라고 있는 반면에 each of them 그들 각각은 experience the world is differently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르게 경험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답니다. 됐어요? 다시 한번. 각각은 뭐라고요? 세상을 다르게 바라본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조차도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르고 뭐 이제 호, 불호가 다 다른데 같은 환경에서 자란다 하더라도 당연히 바라보는 방향은 다를 수가 있겠죠. 비전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이거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러니까 부모라면은 같은 환경에서 자라고 있고 어차피 뭐 같은 공장에서 나왔으니까 애들이 공장이라고 해서 좀 그런데 아무튼 같은 데서 나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애들도 똑같지 않을까? 사상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가 똑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그 생각을 버리라고요. 아이들은 다 저마다 각자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서 가볼게요. 자, 보시면 They interpret the world through their own eyes. 자, 그들 자신의 눈을 통해서 그들은요 세상을 해석합니다. 즉 자기만의 방식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As parents, 자 부모로서 we can help them best. 우리는 그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답니다. 자, 여기가 해결책이에요. 됐어? 해결책이 바로 뭡니까? 요집이다. 요집. 문제점이 뭐였습니까? 이 형제자매 간의 불화가 있어서 되게 골칫거리를 이제 일삼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모 입장에서.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책을 말하는 겁니다. 부모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는 그 아이들을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답니다. 뭐 할 때? 우리가 그들을 격려해 줄 때요. 어떻게 격려해줘? To see their individual gifts and unique talents. 그들이 개인적인 재능과 고유한 어떤 그런 자질? 얘는 뭐 재능이죠, 똑같이. 이런 거를 볼 수 있구나. 그들이 보고 있구나. 보도록 격려해 줄 때. 됐어? 각자의 재능이 있잖아요. 각자의 재능이. 이럴 때 가장 잘 도와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제 좀 슬픈 얘기인데 저희 부모님은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우리 형제자매 얘기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혹시 형제자매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 동생. 오, 완전 틀렸어. 여동생 있지 않아요? 제가요? 누나. 네, 누나예요, 누나. 제가 누나가 있는데요. 그 저랑 누나가 성향이 거의 반대예요, 반대. 완전 반대. 예. 그러니까 좀 어떠냐면요. 오히려 유전자로 따지면 우리 누나가 그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 엄마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옛날에 그 삼성물산은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이제 옷 만드는 회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우리 누나도 좀 그런 걸 잘했어요. 그러니까 뭐옷 만드는 걸 잘한다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말하면 지금 이제 우리 누나는 그 압구정 가로수길에서 이제 그 메이크업 샵을 운영하고 직원만 30명 있습니다. 네, 용산에도 있대요. 두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두 개를. 그거를 그 이름도 제가 지어줬어요. 심지어 그 샵 이름 누나가 지어달라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운영 잘하고 있고 이제 그 신부 메이크업이 주특기예요. 우리 누나 같은 경우는. 아무튼간 그런데 근데 이제 어려서부터 예체능을 되게 잘했어요. 예체능, 미술 잘하고, 이렇게 뭐 춤 같은 거 되게 잘 추고. 그래서 막 그때 막 뭐 연예인 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내가 누나 얼굴 안 된다고 했다가 뭐 맞았었죠. 아무튼, 네. 그래서 뭐 이제 아무튼 그런 끼가 좀 있었어요. 저는 정반대였어요. 저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고요, 새글이라고 하면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제가 8살 때 그림 실력이 있고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저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쪽에 재능이 없어요. 재능이. 근데 이제 저는 좀 특이한 게 저는 어려서부터 이제 수학을 굉장히 좋아했고 우리 가족 중에 수학 좋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완전 달라요.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왔지만 저희 누나랑 저는 성향이 완전 달라요. 여러분도 아마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거를 잘 발달시켜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이제 이 각자가 나아가는 방향을 별도로 잡아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지는 못했죠. 옛날에 또 그런 시대도 아니었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 이제 각자의 재능을 각자가 발견했어요. 저는 제 재능을 제가 알아서 발견했고
우리 누나는 뭐 어려서부터 자기의 재능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한 거냐? 그냥 각자가 자기에 맞는 일을 그냥 자수성가한 거예요. 어찌 보면은 각자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간 이제 이 글에서 말하는 건 뭐냐?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겠죠.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마지막 문장인가요? 좀 더 있네요. 자, 뒷문장을 보겠습니다. As they begin to grab a sense of their identity. 그들의 정체성, 그러니까 그 여기서의 그들은 그 형제자매를 말하는 거겠죠. 그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정체성이냐? Separate from their siblings and even from us랍니다. 즉 그들의 형제자매로부터 분리되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도 분리가 됐답니다. 됐어? 우리는 부모님을 말하는 거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 테두리에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자기만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the rivalry will get easier. 어떻게 된다? 경쟁 의식이 더 쉬워질 거랍니다. 경쟁이 더 쉬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이 더 다루기가 쉬워질 거라는 거겠죠. 이어서 it also 그것은 또한 도움이 됩니다. Not to compare. 가주어진 조였네요. 자, 비교하지 않는 게 또 도움이 됩니다. One child to the other one. 한 아이랑 나머지 한 아이를 비교하지 않는 게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하면은 creates resentment, 분개를 만들게 된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닌가요, 이거는? 비교하는 거는 금기죠, 금기.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소재이자 제목이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부모의 적절한 역할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문제라고 했는데 뭐 아까 본문에서 discord라는 단어가 나왔었죠. 불화 뭐 이런 단어를 써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질문 답변을 쓴 건 뭐냐면요.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when does a sibling rivalry get easier? 그래서 그 형제자매 간의 경쟁 의식이 언제 더 쉬워질 수 있느냐라는 거겠죠. 어느 지점에서 더 쉬워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이 더 쉬워질 수 있답니다. 형제자매가 이해하기 시작할 때요. 뭐를요? 그들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시작할 때. 이때 이제 이 불화가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양육 조언 뭐 이렇게 제목도 있고요. 주제도 있고 요약도 다 해놨습니다. 정체성을 깨닫는 순간 게임 끝이라는 거야, 결국에.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거는 자기만의 가치관,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치관을 확실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 그럼 이 자기만의 가치관 또는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뭐야? 그럼 이제 게임 끝이야. 어차피 자기들이 알아서 갈 길을 갈 테니까. 부모와 심지어 형제 자매와 분리된 채로 자기만의 길을 갈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1강 애널리시스랑 비교를 해볼까? 반대까지는 아니고요. 일단은 자녀를 어떤 식으로 양육해야 한다. 자녀 양육이라는 좀 공통의 소재는 있어요. 근데 1강 애널리시스에서 봤던 거는 뭐였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면 안 된다였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형제자매를 양육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어쨌든간 1강 애널리시스에서는 이렇게 양육하지 마라. 금지 사항을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나쁜 어른들이 많으니까 이러면 안 돼. 여기에서는 이렇게 해야만 형제자매 간의 불화가 없어지니까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돼.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맞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굳이 두 지문의 공통주제를 찾으라고 한다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나누면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통의 소재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1강 애널리시스랑 비교했을 때 소재가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 자, 숙제를 좀 말씀드릴게요. 숙제는요, 선물 준비했어요. 네. 자, 서영이한테 줄 테니까 쭉 돌리세요. 태영이한테까지. 자, 그
그거 다 해오시면 돼요. 목요일까지? 아니요. 목요일까지는 아니고요. 일단 목요일까지는 잠깐만요. 내가 여기다 일단 써놔. 오늘이 3월 29일이죠. 일단 도식화 한 거 있잖아요. 교과서. 이거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보강을 해야 할 부분을 좀 더 보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간단합니다. 좀 더 구체화하라는 거예요. 구체화, 부분별로. 이걸 좀 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워크북 있죠. 네. 워크북 안 된 부분을 좀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변형 문제인데, 변형 문제는 한번 풀어보고요. 얘는 제 생각인데 한 토요일 정도까지 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솔직히 목요일까지도 못할 분량은 아닌데요. 네. 뭐 풀고 채점하고 하는 거예요. 네. 질문할 거 체크해갖고 저한테 뭐 질문할 거 하고. 근데 이제 한 토요일 정도까지 하면은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제가 이제 목요일 날에는 올림푸스 그 워크북을 좀 제작해서 배부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워크북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유이어를 좀 미리 줘야 되나? 유이어는 내가 한번 일단 일정을 좀 볼게요. 제가 또 지금 그 이번 3월 모의고사 있잖아요. 그거 작업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유이어 작업 시간이 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제가 좀 일정을 보고 만약에 목요일까지 가능하면은 목요일날 배부를 해드리고요. 만약에 안 된다면 내가 만약에 목요일에서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좀 텀이 좀 길잖아요. 만약에 그 전에 제가 완성을 하면은 PDF 파일로라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알겠죠? 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잠깐만요.